haciéndose. Pero fíjense, no sé. 볼리TV 성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프리미어리그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도 석 달 만에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상대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원래 3월에 열릴 예정이던 시합인데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 후 101일 만에, 맨유는 99일 만에 정규 시합을 치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진행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가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은 20일 토요일 새벽 4시에 열릴 토트넘과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 프리뷰 시간입니다. 두 팀 모두 참 오래 쉬었죠. 휴식 후 첫 경기 대진이 이렇다는 건 두 팀 모두에게 참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둘 다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노리고 있고 그러려면 서로를 꼭 잡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합은 토트넘의 홈에서 열립니다. 맨유가 토트넘 스타디움에 오는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화이트 하트 레인 시절에는 맨유가 토트넘에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었는데 바뀐 경기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4일 벌써 6개월 전이네요. 올트래포드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맨유가 레시포드의 2골로 2대1 토트넘을 꺾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대결을 앞두고 시즌이 중단될 당시 두 팀 페이스 어땠나 살펴보죠.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토트넘. 손흥민의 연속골로 근근히 승점을 쌓아가던 팀이었죠. 케인도 이탈을 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팔이 부러진 채로 극장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안겨줬던 에스턴 빌라전. 그 이후 토트넘은 최악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한 6경기에서 단 1승도 못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승부차기 패배, FA컵 노리치전이었죠. 포함해서 무려 1무 5패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탈락도 뼈아팠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권투에서 보면 공이 털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막 맞고 있을 때 공이 쳐가지고 그 라운드가 끝나면은 좀 죽도 살아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토트넘이야말로 공이 살리지 않았나. 반면에 맨유는 그야말로 쾌조의 상승세였죠. 10경기 무패, 무려 7승 3무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맨유가 꺾은 팀 목록에는 맨체스터 시티, 첼시 같은 더 높은 순위에 있는 강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경기에서 맨유가 내준 실점이 여러분 단 2골밖에 없어요. 아주 인상적인 지표죠. 두 팀은 코로나19 휴지기로 인해서 가장 좀 복귀 선수 버프를 많이 받은 그런 팀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시소코의 베르흐베인까지, 맨유는 포그바와 레시포드가 들어왔죠. 맨유는 원래 5월 말에 끝날 예정이던 오디온 이갈로와의 임대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한 것, 이것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두 팀 주요 선수들 가운데 컨디션 문제가 제기되는 건 해리 케인과 폴 포그바인데요. 토트넘에서는 로셀소가 좀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부상 의심 소문이 도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선발 제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토트넘에서 올려주는 훈련 사진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계속 있거든요. 훈련하는 모습도 있고, 노리치 평가전 때와 달리 테이핑도 안 하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나아진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팀에서 출전이 어려운 선수들 몇 보입니다. 맨유에서는 필 존스 선수가 이제 연습 경기 부상으로 이탈할 것으로 보이고, 토트넘은 탄강가가 부상, 페럿은 맹장 수술 회복 중이죠. 델레알리가 이제 동양인 조롱 때문에 FA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자식 불참을 하게 되고요. 베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6월 30일까지 계약 만료잖아요. 단기 계약 연장 문제가 이제 이 녹화 시점에서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경기 전에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주심입니다. 조나단 모스 심판인데요. 포체티노 감독 말년이죠. 브라이튼 원정 대패 때 주심을 맡은 분입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좀 아픈 기억일 텐데. 자, 올해 맨유 경기는 3번 맡았는데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카드를 남발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올해 프리미어리그 20경기 맡아서 경기당 옐로카드 4장, 퇴장은 2명뿐인데 그나마 다이렉트 레드는 없습니다. VAR 심판은 그레이엄 스콧입니다. 이분은 좀 뻑뻑하시죠. 이분 맡은 시합에서 옐로카드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VAR이 직접 관여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VAR 직접 관여하는 상황에서도 엄격한 판정을 내립니다. 4경기당 퇴장이 하나씩 있고요. 다이렉트 퇴장도 있습니다.
페널티킥도 2번이 나왔네요. 양팀 포메이션 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하스퍼입니다. 이 알리가 빠진 스쿼드여서 이참에 중원 조합을 수비 중심으로 짜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케인 최전방, 손흥민, 은돈벨레, 베르베인이 2선, 시소코와 윙크스, 포백도 데이비스하고 이제 오리엘 양쪽 측면에 세우고 토베 알더베이렐트하고 지금 다빈슨 산체스가 센터백 콤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고요. 맨유 중원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이나 활동량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돈벨레, 시소코, 윙커스 이 세 명이 중앙에 서게 되면 굉장히 좀 촘촘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공격으로의 전환도 뭐 윙크스랑 은돈벨레, 시소코 모두 뭐 공격적 가담 능력이 없는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조합이면은 괜찮지 않나. 뭐 수비한다고 에릭 다이어를 넣는 이런 선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선택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은돈벨레, 시소코, 윙크스 이 세 명을 동시에 기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알리가 빠진 상황에서 안 그래도 측면 공격이 주된 루트인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역습 그리고 측면에 더욱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맨유에서도 이 부분에서 대비를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네,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맨유 라인업이 3백 또 5백으로 꾸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토트넘에 대한 대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또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무리뉴 감독은 4-2-3-1 전형이 굉장한 어떤 좀 뭐랄까요 고정적인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죠. 예. 하지만 이게 4-2-3-1이라 하더라도 운용 자체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격 때 3-2-4-1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포진을 선호하는 게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자주 보여줬던 그런 스타일이죠. 올 시즌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 토트넘은 오리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게 많이 올라가셔도 돼. 오리의 위치에 따라서 변형 3팩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리에는 토트넘에서 올 시즌에 크로스를 100개 넘게 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네, 뭐 우리끼리는 뭐 똥크로스다 뭐다 뭐 말도 많긴 합니다만, 네. 오리의 크로스가 또 제대로 들어가면 그보다 이력적인 게 없거든. 네. 스포츠웨닷컴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토트넘에서 가장 이제 크로스가 많은 선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위 라멜라, 이 라멜라가 2위야? 네. 2위인 라멜라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라멜라가 44개인데 오리에가 100개가 넘으니까요. 압도적인 차이죠. 자, 오리에가 전진했을 때의 수비 라인의 어떤 정렬, 그러니까 포백이 어느 정도 좀 이동을 해서 특히 벤 데이비스를 제가 예상하는 게 오리에가 올라갔을 때 벤 데이비스가 변형 3백에서 중앙 수비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정렬 그리고 3미들의 움직임 얼마나 이 포백들을 잘 이렇게 메워줄 수 있느냐. 오리에가 올라갔을 때도 그 측면 하프스페이스 공간에 상대가 올라올 수 있는 그 지점을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 부분이 토트넘 전술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볼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2-3-1 기본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백도 가능한데 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3백보다는 네, 4백이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최전방에 마시알, 또 돌아온 레시포드가 왼쪽 오른쪽에 그리고 제임스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렇게 3명의 2선의 공격 자원들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고 위협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죠. 포드하고 제임스는 위치를 바꿔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그바하고 이제 프레드를 저는 좀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요. 2선에서, 3선에서. 포그바가 지금 경기 체력 문제 때문인지 선발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마티치나 뭐 맥토미니가 투입이 돼서 프레드하고 호흡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프레드를 저는 이번 상반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백에서는 쇼 린델러프, 또 맥과이어, 완 비사카, 대학 골키퍼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 맞붙는 두 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점유율에 집착하는 축구를 안 한다는 거죠. 무리뉴 감독도 그렇고 이 솔샤르 감독은 약간 좀 극단적인데 뜯어보면 이 솔샤르 감독의 맨유가 이런 점유율에 집착을 덜하는, 그러니까 점유율보다는 어떤 승부에 더 중요한 어떤 가중치를 두는 그런 경향이 좀 더 확실합니다. 맨유의 경우 올 시즌 이른바 탑6로 분류되는 팀들 간의 경기에서 40% 이하의 점유율을 보인 적이 무려 4차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시티전, 첼시전, 맨시티전, 리버풀전. 야, 이 맨시티 만났을 때 두 번 합쳐서도 60%가 안 되네요. 좀 뭐 첼시전, 리버풀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점유율을 포기한 거의 뭐 점유율이 낮았던 그런 경기에서 성과는 또 좋았습니다. 사실 맨유 정도 레벨의 팀이 점유율 40% 이하의 축구를 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이거는 하다 보니까 밀렸다기보다는 작정하고 이렇게 한 거죠. 아주 약팀들이 강팀을 만났을 때 완전히 내려앉는 축구를 뭐 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수치인데, 공은 상대에게 맡기는 대신에 공간을 먹기로 한 거죠. 특히 자기 진영에서는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맨유가 어떻게 했냐? 3백, 그러니까 5백을 절묘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맨유는 강팀들 상대로 3백을 써서 재미를 좀 봤는데요. 3-4-1-2인데 사실상 이제 윙백들도 수비 쪽에 많이 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5백에 가까운 그런 또 전형을 경기 중에는 유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3백, 5백 형태, 이 포맷에서는 라인을 낮춰서 상대를 무력화시킨 이후에 역습으로 골을 넣는 어떤 이런 방식을 이제 쓰는 것인데, 여기서 이걸로 승점을 꽤 많이 쌌습니다. 강팀들 상대로 오기 부리지 않고 도전자 마인드로 겸손하게 경기해서 성과를 낸 거죠. 자, 이게 이제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이제 리버풀전, 이게 포맷인데요. 3백의 상대 3톱을 잡고 양쪽 윙백으로 이제 완비사카와 밀리암스가 이제 상대 풀백인 로버슨하고 아놀드를 막는 어떤 이런 포맷으로 이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전술을 편 겁니다. 나름 맞불렸고 선전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패배했죠. 하지만 이 전술을 좀 더 숙성을 시켜서 두 달 뒤 맨시티전 때는 2대0 승리를 거둡니다. 맨시티에 뭐 이탈자가 많았다고 합니다만 점유율을 73%나 내주고서도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가져간 것은 분명히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 27대 73, 하지만 슈팅 수는 9대6으로 더 많았죠. 자, 이렇게 강팀들을 상대로 점유율을 내주는 대신에 자기 진영에서의 공간에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대를 괴롭히는, 이런 방식 괴롭히는 맨유의 전략, 올 시즌 꽤나 성공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맨유가 토트넘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1로 이길 때도 점유율은 45% 낮았어요. 토트넘의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포백을 쓰긴 했습니다만,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당시 패배가 굉장히 좀 뼈아플 겁니다. 일단 뭐 모리뉴 감독의 올트래포드 좀 복귀? 복귀는 아니죠. 뭐 다른 팀을 이끌고 왔으니까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내용도 뭐 질 경기는 아니었지 않나 싶은데, 뭐 당시 맨유가 전방에 그린우드가 원톱이었고요. 레셰포드, 링가드, 제임스 이렇게 좀 배치가 돼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허리는 이제 맥토미니, 프레드 조합이었고요. 나름대로 이때 좀 승리를 한번 노려볼만, 승점 정도는 노려볼만 했었는데 놓치고 말았죠. 근데 지금 맨유는 더 세졌잖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영입이 됐고 폴 포그바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선수들 없을 때 못 이긴 게 아쉽지 않을까. 자, 이쯤에서 맨유가 다시 치고 올라오기 이전, 그러니까 12월 말에 화제가 됐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정리한 표인데요. 이게 각 팀별로 점유율이 앞선 경기에서의 승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우세했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 비율,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리그 최상위권들 팀에 비해서 맨유 승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점유율이 앞선 경기에서 이긴 적이 8%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빈 경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이건 맨유가 상대가 장부고 나오는 경기에서 해법을 잘 못 찾는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팀들을 상대로 해서 승점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합류, 그리고 프레드, 마티치 같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메워진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극복이 되면서 10경기 무패, 성적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이 맨유가 올 시즌에 좀 점점 나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굉장히 장기적인 휴지기가 오면서 과연 그때 경기력이 유지가 될지, 토트넘 입장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기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로셀소가 지금 뭐 코로나19 의혹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로셀소가 몸 상태가 지금 나오지 못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것도 토트넘 입장에서 좀 걱정거리이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많은, 좀 불확실성이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는 입장에서는 뭐 더 재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맨유가 어떤 포맷을 들고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백일지 4백일지. 네, 포그바가 선발로 안 나올 거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정이기도 해서 좀 조심스럽게 좀 포맷을 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맨유가 올 시즌에 강팀하고 할 때는 3백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맨유가 어떤 부분 선택할지가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맨유가 3백을 쓰면 토트넘 강팀 인증,
포백 쓰면 만만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우리에게는 손흥민의 경기를 넉 달 만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혹시라도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몸이 안 좋다면 너무 무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경기라지만 어쨌든 한 경기인 거고 남은 일정들도 빡빡하기 때문에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경기는 무리뉴 감독한테도 뭐 특별한 대전이 되겠죠. 네, 올트래포드 원정에서 뭐 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네, 무엇보다도 좀 챔스권 딸리면 이 경기 따야 됩니다. 네, 솔샤르 감독 역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과 예측 한번 해볼까요?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올해 쉬었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은 경기여서 예상도 쉽지가 않은데 저는 뭐 손흥민 골로 1대1 무승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중간전 맨유의 기세가 워낙 대단해서 조심스럽긴 하네요. 자, 토요일 새벽 4시에 열릴 맨유전 유튜브와 아프리카 볼리TV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중계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더 많은 얘기 나누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